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최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김민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장 이슈.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정부는 괌 사드 포대까지 공개하며 전자파 유해성 논란 차단에 나섰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성주 지역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사드 배치 무력 시위에 나서며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 논란과 갈등을 풀어갈 정부의 해법과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예,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시죠? 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돌아보면 벌써 그 장관에 취임하신 지가 2년이 좀 넘은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예, 2년 한 1개월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정말 한순간이 긴장의 연속일 것 같은데 되돌아보실 때 지난 2년 동안에 가장 긴박했던 순간이라면 언제였을까요? 그 가장 긴박했던 순간이라고 하면 작년 8월에 적이 지뢰 도발을 하고 네. 포격 도발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처리한 그런 과정이 굉장히 긴박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예.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안보에 대한 걱정, 우려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보는 국가의 여러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우리가 그 공기의 중요성을 그렇게 평상시 생활하면서 크게 느끼지 못하듯이 네. 안보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만 그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러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그 북한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또 이 동북아 정세도 그렇고요. 이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김민영 씨. 사실 우리 가게 오시는 많은 분들도 이 안보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으시죠? 그럼요. 요즘 사드 문제 때문에 손님들께서도 국방 안보나 무기에 참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최근까지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잖아요. 네. 솔직히 이 북한의 미사일의 종류도 많고 어렵다 보니까 막연하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이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 군이 다 막을 수 있는지 또 사드는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왜 이때까지는 사드가 없이 방어가 가능했는지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장관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가장 큰 우리 사회의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사드 배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 사드 배치 문제를 여쭙기 전에요. 예. 이 북한의 요즘 동향에 관한 부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또 우리나라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북한이 지난 연초에 그들이 실시했던 4차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시한 그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한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또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네. 우리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킬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적 위협도 하고 있고 네. 또 수사적 위협에 더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나 좀 눈길이 가는 대목은요. 북한이 그 공개한
그 선제 타격 그 지도였는데 그 부산과 울산 좀 구체적인 그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자, 만약에 북한이 그와 같은 지점에 실제 공격을 가한다면은 우리 군의 어떤 그 방어 체계라고 할까요? 그것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요? 그 북한의 이제 미사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한반도를 포함해서 뭐 일본이라든지 괌 이 정도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거기 더해서 지금 뭐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한다라고 하는 목표 하에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이 지난 60년 동안 북한의 도발이나 공격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확고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고 네. 훈련하고 있고 예. 뭐 저는 국민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그 풍계리에 관측기기를 설치했다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5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5차 핵실험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요, 그 수준이랄까요, 뭐 내용이랄까요, 그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는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4차 핵실험에 걸쳐서 보면은 예. 북한이 그들의 이제 뭐 원자탄 또는 뭐 수소탄, 네. 증폭 핵 분열탄 뭐 이런 이제 용어를 쓰면서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어 했고 네. 또 그들의 폭발력의 강도가 조금씩 이제 강해져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소위 핵무기의 기술적 진화 수준을 보여주고 또 핵폭발력의 강화 수준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볼 때 사드가 필요하다는 그 주장에 일면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사드를 추진했던 것이 2008년도부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해야 될 것인가? 라고 또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북한의 정말 점증하는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한 네. 대응 능력의 차원에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응 능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금년 초에 4차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또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떤 자유적 조치로서 한미가 협의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정부 결정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거죠. 사드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도 6월 초에 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이었던 스케퍼러티 대장이 어떤 안보 관련 포럼에서 자기는 한반도 전구작전의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방공작전을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네. 그래서 미 국방부에 건의했다라고 하는 발언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로부터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사드는 미 측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부터 정부는 협의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요청이 금년도 2월 2일 날 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부는 요청이 없었다. 또 협의가 없었다. 또 따라서 결정된 바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공론화가 이루어져 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점에서조차 장관님께서는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을 주지 않으셨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에 관한 공식 논의는 금년 초 2월 2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비공식적인 협의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논의는 2월부터였다. 이렇게 해석을. 비공식적인 협의도 아니고 네. 소위 2014년도 6월 이후에 이제 그런 건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우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 사드가 어떤 무기 체계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일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데요, 작년에. 간간히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미국 국방부 입장은 네. 저와 미 국방장관이 여러 차례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만은 요청한 바가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예. 금년도 2월 2일 이후가 협의가 와서 협의 요청이 와서 예. 우리가 공식적으로 협의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그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정말 필요한 거였다고 하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야지 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협의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이 사드가 우리나라 예산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군이 자기들의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한반도에 전개해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또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전구의 사령관들도 자기 전구의 방어를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라고 미 국방부에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먼저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배경에 관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드 배치의 그 절차,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칠곡, 양산, 이런 지역을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전격적으로 성주라는 지역을 발표하셨습니다. 아마도 5일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성주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요거는 어떻게 그 과정을 또 봐야 되는 걸까요? 우선 언론에서 여러 배치 지역을 거론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한 번도 검토하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예. 한미 양측의 공동 실무단이 부지의 선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지를 쭉 한 최초의 10개 정도를 후보지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예. 그것을 점차 좁혀나가서 성주로 확정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다만 이제 언론이 많은 그 국민적 관심 속에서 취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추정을 근거로 그런 것들을 배치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10개 지역 정도를 후보지로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언제부터였습니까? 후보지 검토 작업이 들어갔던 거. 그것이 이제 2월 2일 날 우리가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3월 초에 한미 공동 실무단이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한미 간의 공식적인 협의가 시작이 되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점에 이미 성주라는 지역은 사실상 내정이 된 거였네요. 성주 지역은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지역과 경합을 해서 네. 이것이 더 낫고 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 가용한 그러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실무단들은 성주 지역이 최적의 후보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고려 사항은 주로 그 지리적인 여건이 위주였었겠죠. 그죠? 이제 군사적 효용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는 그 사드 무기 체계의 성능을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이나 안전이나 환경의 문제라든지 또 부지의 가용성 또 배치 준비 기간의 용이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감안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그 검토 결과 성주를 최종 배치 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 않습니까? 김민영 씨, 성주를 직접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이었죠. 그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의 걱정과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체 주민의 약 53% 정도가 50세 이상이고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아주 조용한 지역이었는데 사드가 배치된다는 말이 나오고부터 아주 분위기가 뒤숭숭하더라고요.
특히나 사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그러게요. 이렇게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사드 배치 부지가 발표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경북 성주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가까이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지역 주민들은 일도 손에 안 잡힌다며 답답한 심정만 쏟아냈습니다. 사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왔어야 됐는데 위에서 뭐 결정만 해버리고 뭐 통보받는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 이 마을 지역 주민들은 기분이 나쁘지. 제일 처음에 이제 배신감,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어떻게 지어 먹을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게. 무엇보다도 성주 주민들의 대부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참외 농사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는데요. 참외 수종도 벌 수종으로 하는데 전자파가 통하면 벌 자체가 방향 감각이 이루어진답니다. 뭐 10월 달부터 계속 이래 농사가 시작되는데 국민 정서가 뭐 사드 참외이 일하는데 누가 참외 사 먹겠습니까? 정부는 안전하다고 장담하지만 사드 전자파와 관련된 온갖 소문들에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요런 아가씨가 짜들어 손녀 딸 있는데 여기 오마 결혼도 안 한다 했었지 이케가 걱정이 돼 죽겠다. 임신하면은 그거 저기 전자파 때문에 그거 난다 하지 뭐라 하나 기영아 난다 하지. 우리도 뭐 손자 예손자 있는데 만약에 사드 만약에 아들 해를 하면 아들 오겠네 이라.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지. 우리는 그냥 이거 들리는 소문으로만 들리는 소문은 무조건 안 좋거든. 100% 들리는 소문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사람 생활을 거주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건 지역의 안전과 생존이 걸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까지 정부가 보인 태도라고 하는데요. 사드 배치를 발표하기 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대화였습니다. 일본 지역은 2년 동안 걸쳐서 주민들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2년 만에 배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성주 지역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화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언론 통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나오는 소문은 우리도 똑같은 소문 외에는 될 방법이 없거든요. 군수랑 해가지고 다 이해를 시키고 난 뒤에 발표를 하면 안 좋았나 싶어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럼 이런 데모도 없고. 납득할 수 있는 대화, 그리고 정확한 정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다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일본 지역의 경우에는 15번이나 주민들의 설명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던 겁니까? 우리도 이 사드 배치 결정을 하고 부지가 결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최소한 기간만이라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은 지역이 거론이 되고 또 성주 지역이 급기야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거론이 돼서 보도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발표를 좀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이제 성주에 가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라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관님, 결정이 되고 난 다음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은 이제 이 문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시간을 좀 촉박하게 갖고 진행해온 그런 또 내부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대에 알려서 하는 절차가 군사적인 보안의 필요성 이런 것들과 상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그 최근에 총리와 또 장관님도 성주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그 곤혹을 치르시는 방문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는 지금 성주 군민들의 네.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형식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현지에 내려가서 예. 주민들과 그러한 접촉 범위를 확대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지속할 것입니다. 사실 그 주민들의 그 걱정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좀 전에 그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참외값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건강상의 어떤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좀 충분한 어떤 그 보상책도 분명히 강구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정보들과 함께. 뭐 정부에서 뭐 보상을 얘기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네. 그 주민들의 입장도 계시고 거기 의견도 계시기 때문에 예.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보상이라는 용어가 적절치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전혀 사전에 알지 못하고 발표된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걱정과 우려. 분노 이런 예, 것들이 그렇죠. 계시고 예. 또 전자파로 인한 여러 가지 이 건강 안전 환경에 대한 피해 뭐 이런 네. 것들을 두 가지를 크게 걱정하시기 때문에 예. 후자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전자의 경우는 앞으로 그동안에 못한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듣고 마련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자, 지금 장관님 말씀 중에는 그 소위 그 전자파의 그 유해성 논란에 관하여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아주 그 확신 있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민영 씨, 그와 관련된 내용을 또 정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확인해 볼까요? 사드 레이더가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안전 거리를 살펴보시면요. 결국 그 문제일 것 같으니까요. 예. 네. 최저 탐지 각도인 5도 이상에서는 2.4km 이내에 비행기가 비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일반 항공기가요. 그리고 이 범위 밖에서는 일반 항공기는 되지만 폭발물을 탑재한 항공기 그리고 전투기는 5.5km 이내에서 비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5도 이하인 지상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국방부가 사드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전거리를 100m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 빨간 부분에만 있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미 육군 교범에 보면 약간 다른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3.6km 안에서 허가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비통제 인원 출입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3.6km 안에서 사드 전자파에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안심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드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우려들은 그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해소가 될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미국 측과 우리 측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하나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그 5도 각도. 아랫부분에 관한 것이 정말로 안전하냐라는 대목인데 장관님께서는 그렇다, 안전하다 는 입장이신 건데 하지만 미국 측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비통제된 그 인원의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괌에 이 사드 배치를 하고 두 번에 걸친 환경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배치하기 전에 2010년도에 나온 것이고 하나는 배치한 후에 2015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네. 그것을 보면 미군 측에서 실제 운용을 해보니까 그 3.6km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최소 고각인 5도 이상의 그런 공중 공역에서의 문제이지 네. 지상 그 5도 이하의 지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정리를 하고 그것을 이제 환경평가 보고서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또 의문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괌에 가서 그 사드 레이더에 가서 한번 또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 1.6km 레이더의 원점으로부터 1.6km에 있는 위치에서 쟀는데 네. 그때 나온 것이 이제 그 허용 기준의 0.0007 와트 정도 나왔거든요. 네. 이것은
퍼센트로 얘기하면 0.007%고 그 허용치의 15,000분의 1 정도의 그런 수치고 이건 거의 자연 상태와 다름없다는 그런 결과를 얻어서 네.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 구암의 사드 레이더는 거의 그 수평선상에 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성주 같은 경우는 한 389m의 고지 위에서 레이더가 위치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최소 5도 상방으로 레이더를 방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이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소위 의문의 시작이 됐었던 미 육군 교본 2012년도 판 그것이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발간된 그 교본에는 어떻게 명시가 그래서 됐던가요? 한미 공동실무단 결과를 그렇게 공중공간의 문제라고 한미가 확정하고 나서 미 측의 의견은 그 미 육군 교범의 내용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보완하고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이제 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일본도 소위 그 5도 각도에 대한 우려는 없었습니까? 일본에 배치가 될 때. 일본에 배치된 레이더는 네. 우리 사드 레이더보다도 훨씬 더 장거리를 보는 레이더입니다. 더 강력한 건가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그러한 이제 염려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예.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그 주민들 지금 그 옆에 이렇게 사시는데 전혀 뭐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 사드 레이더를 배치를 했으니까 그들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배치 이후에 인체에 유해한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하시고 살펴보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이제 확인했고 예. 또 현지에도 가봤습니다. 예. 또 현지 주민들과 의견도 듣고 예. 또 그 지역에 어떤 지자체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과도 의견을 나눠본 바가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어촌 그 바닷가 근처에 그것이 배치가 돼 있어서 사실은 그 앞에가 바다니까 더 이제 예를 들면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이 고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평으로 예. 빈방사가 되는 것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 우리는 당장 지금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참외를 주로 재배하시는 농민들이 그 대상 지역에 살고 계시고 일본은 지금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그 영향은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큰 상황은 아닐까요? 그 심리적인 불안감은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은 실제 전자파 자체가 우리가 실측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수준이. 그리고 이제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의 경우는 그 고지에 상대적으로 고지에서 공중을 향해서 발사되기 때문에 그 지상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는 더욱 더 문제가 없다. 인원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대목인데요. 장관님께서는 환경 영향 평가는 반드시 받겠다 이렇게 답을 먼저 주신 거죠? 그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내 환경 영향 평가 법에 따라서 미국 측과 협의해서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미국 측과 협의할 사안입니다. 또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 또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무적인 차원에서요. 미군 측에서 환경영향평가 우리 받겠다. 이렇게 먼저 좀 얘기해주면은 훨씬 더 일이 좀 수월하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협의하겠습니다만은 미국 측도 이 상황의 여러 가지 중요성 또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측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충분히 협의해서 한다 이런 입장은 이미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하면 장관님 잘 말씀을 될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될 것이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사드의 그 실효성에 관한 논란도 있죠. 과연 사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충분할까라고 하는 의문인데 먼저 간략하게 좀 답을 주실까요? 예.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서의 사드는 지금까지 나온 그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무기 체계로 검증되고 또 그렇게 평가받는 무기 검증이 체계입니다. 됐다. 예. 예. 자, 그러면 이 군사적인 방어적 측면도 그렇고요. 또 그 억제력 측면도 그렇고요. 하지만 장관님 말씀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북한으로부터 선제 공격대를 방어하기 위한 거로는 사드의 48개 요격 미사일 체계면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안정성을 가진다고 보고 또 하나 정말 그러면 억제력이 없는 무기라면 북한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하거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한반도에 미국의 사드가 배치가 되면은 한국의 서울과 수도권 방어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부에 있는 미군의 시설이라든가 병력에 대해서도 북한이 1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발 이상의 미사일 발사하면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핵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장관님. 일개 포대면은 몇 기 정도나 발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일개 포대는 레이더, 사격 통제용 레이더 한 대와 예. 교전 통제소, 그리고 발사대 6기. 발사대 6기. 예, 기본 보유 미사일 48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사기가 6기라는 얘기는 한 번에 쏠 수 있는 미사일은 6개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그런 것이죠. 7개를 북한이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되면 한 개는 요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드만으로 예. 다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드와 한미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 체계를 통해서 예. 두 차례에 걸쳐서 교전하고 예. 방어하는 것입니다. 충분치는 않을 수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조기에 탐지하고 방어하고 파괴하고 무력화시킨다는 그러한 이제 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미가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이라는 것인데 예. 거기 탐지, 파괴, 또 방어하는 그런 개념 속에는 우리가 적의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있고 네. 또 그 파괴 후에 잔존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그런 네. 기능이 있는데 사드는 방어하는 것이죠. 근데 사드 무기 체계의 효과성이 지금까지 나온 그 요격 미사일 체계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예. 북한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 보시기에요. 6기 발사대는 적절한 규모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할까요? 총리께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방어망이 다층적으로 또 중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군사적으로 얼마가 더 필요할까 하는 것은 군사적 소요와 또 가용 예산과 여러 가지를 고려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이 일개 포대만 전개하여 배치하는 계획만 가지고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모든 비용은 정말로 그 미국이 부담을 하는 거죠. 우리는 부지만 그 제공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 외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은 일체 없는 겁니다. 그죠? 부지와 기반 시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죠. 소파에. 예. 그리고 전개하는 비용과 운영 비용은 미치기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씀? 예,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조금 각도를 달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이 그 국제사회의 어떤 그 협력, 상황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순수히 방어용이고 조기경보용도 아니기 때문에 멀리 가지도 않은데 일단 왜 저렇게 반발을 하는지가 궁금하고 더 나아가서
그 반발을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도 걱정인데요. 중국 등의 이제 반응 또는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저희들은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그 사드 무기 체계의 군사 기술적 어떤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의 문제. 네. 또 하나는 그 무기 체계가 갖는 그러한 전략적 의미를 어떤 수준에서 평가하고 반응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중국 측에 대해서 한미가 야 이거 군사기술적으로 이건 방어무기다. 당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특별히 얘기를 듣겠다든지 하는 반응이 전혀 없었고요. 주로 이제 그 전략적 의미를 굉장히 이제 높게 부여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미사일이 중국 본토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 혹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사거리가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 내에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이고. 하지만 공격용으로 전환도 가능합니까?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이 문제를 삼는 거는 이제 레이더 부분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 레이더가 최적거리가 우리 한만 국경선 정도까지만 도달하는 것이고 네. 이것이 사격 통제용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어떤 배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 레이더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드를 가지고 중국이 반응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전략적 수준에서의 의미를 높게 부여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게 뭐 MD와 관련되는 거 아니냐. 미국의 그 중국을 향한 뭐 그러한 미사일 방어 체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차원에서의 이 의구심 뭐 이런 것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MD 체계라고 하는 거요. 사실 미국으로서는 야심차게 그 추진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었던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버리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죠. 미국이 하고 있는 MD에 우리가 편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비판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 과거 정부에서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의 정책으로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MD에 참여하지 않고 한반도 방공 작전을 위해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만들겠다. 그것이 KAMD이고 그 KAMD를 구축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 또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현하는 군의 계획 이것은 MD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사드가 소위 미사일 방어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구성 요소이니까 이것이 한국에 전개되면 이것이 이제 MD와 연결되는 게 아니냐 운용 측면에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지휘 통제도 서로 이원화되어 있고 그것이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연동될 뿐이다 하는 것이고 레이더도 조기 경보용이 아니고 사격 통제용이다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은 MD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뭐 KMD를 위해서 지금 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MSAM, LSAM 이런 우리의 무기 체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실 그 주한미군의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그 분담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그 분담금 협상을 하는 그 과정에서요. 인상 요인이 분명히 될 거고 그 인상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사드와 관련된 그 분담금에 대한 인상은 없겠느냐는 우려가 또 있죠. 그죠? 저는 그 부분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한 미군을 위해서 근무하는 한국인 그러한
근로하시는 분들의 그 인건비에 관한 부분, 네. 또 군사 건설에 관한 부분, 군수 지원에 관한 부분,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것은 총액 개념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예. 그래서 이미 2018년도까지는 다 금액이 결정이 2018년도 돼서 까지. 그것을 집행하시는 우리가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예. 2018년도에 다시 이제 그 협상을 해서 그러니까요. 2019년부터 적용하는 것인데, 사드는 지금까지 18년도 예정하고 계시니까. 이 주한 미군에 전개되어 있는 많은 사드 말고도 뭐 값비싼 무기 체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 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한 군수 지원이라든지 군사 시설 건설 소요들이 있는데, 이 사드로 인해서 그 비용 때문에 우리가 크게 분담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참 그 장시간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앞으로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계신 그 주민들과의 그 대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분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드 배치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한 그 자위적 방어 조치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 이 정부의 결정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주 군민들께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전자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원비어나 잘못된 그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께서 인식해 주시고, 네. 또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잘 국가를 위해서 네. 이렇게 착근될 수 있도록 네. 지원해 주시기를 예. 당부드립니다. 예. 어떻게 김민영 씨는 장관님께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을 것도 같은데?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뭘 하나 결정해야 할 때 이게 더 괜찮을까? 저게 더 괜찮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빨리 결정하지 못하는 스타일인데요. 네. 그래도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저랑 제 주변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장관님께서는 우리나라 전체 안보를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국가 전체도 안전한 거니까 네. 사드를 둘러싼 갈등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관님. 아무튼 국가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너와 나의 구분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게 내 문제가 될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모쪼록 그 성주 지민의 특히 그분들의 어떤 우려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예. 오늘 기하신 고맙습니다. 네. 건배를 마무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튼튼한 국가 안보를 위하여. 위하여. 예. 예, 감사합니다. 예.